예, 종합적인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대안까지 예, 쫙 지금 조직화 방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동준 박사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 정말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발제하고 토론을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 임금 체계 문제도 얘기하시고 재벌 체제와 원하청 관계의 그 문제, 사업장 간의 격차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 기존 노조들의 그 요구 중심, 기업별 체계의 요구 중심이 아니라 생활문화 공동체로서의 새노조의 상, 그리고 협동조합, 이 노동회의소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쭉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요번에 오늘 이 발제가 종합하는 이런 데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문 또는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우리 하종강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이 공기업 노조위원장 출신 그리고 대기업 현대자동차 활동가 전직민주노총 정책국장 기아자동차 전 위원장 등등 쭉 다 오셨어요. 정교수 선생님도 오시고 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도 여기 오시고 그리고 서울본부 이상윤 조직국장 오시고 쭉 오셨는데 어땠습니까? 상당히 그 유익한 발제였죠? 자, 지금부터는 질문도 좋고 자기 의견도 좋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고 지금 한 30명 참석하고 계신데요. 인원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하종강 선생님 말씀 한번 좀 들을까요? 저는 오늘 우연히 알고 이렇게 옵저버로 온 거여서요. 제가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예. 제가 다만 어제 그 삼성전자의 노동조합이 4개가 생겼는데 이제 1노조, 2노조, 3노조는 아직 상급단체 결정하지 못했지만 민주노총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4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결정했는데 이제 투표에서 6대4로 한국노총을 선택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40%가 민주노총을 선택했다는 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요. 특이할 점은 1, 2, 3 노조를 합쳐봐야 조합원이 1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4노조가 조합원이 2,000명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공동 임단투를 전개하면서 그 임단투 교실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주최했어요. 그래서 조합원은 한 80명 대 2,000명이지만 그 하루 종일 진행되는 행사의 주도권은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해 보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김동춘 교수님 발제는 있었던 것처럼 새로 생긴 MZ세대의 노조들이 기존 노동자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벌써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4노조, 전 1, 2, 3, 4노조가 다 성과급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투쟁을 하기로. 그래서 성과를 평가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반대한다. 이미 이렇게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연공서열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바람직한 제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실현하는 곳이 보리출판사 같은 곳이잖아요. 윤구병 선생이 운영하는. 경력과 관계없이 입사와 동시에 연령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는, 연령이 많을수록 생활비가 많이 든다. 이런 게 반영된 임금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이런 소수의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MZ세대 노조들이 이미 벌써 이런 성과급 옳지 않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현장을 제가 어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고 아유,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은 사실 오래되었죠. 성과급, 개별적 성과급 지급 방식이. 제가 옛날에 금성사 1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삼성전자 화장실에 가면은 월급 봉투가 수북이 쌓여 있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뜯어보느라고. 그래서 삼성은 굉장히 오래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민주노총이 먼저 조직화를 손을 대면은 바로 이제 한국노총 쪽에서 더 많이 그쪽이 무난하니까 가서 2천 명이 됐구만요 벌써. 방금 사례도 유념해가면서 질문 의견을 좀 주시죠. 우리 여 20대 장석호 선생 한 말씀 하실랍니까? 안녕하세요. 장석호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소개하면서. 네, 저는 안양에서 살고 있고요. 청년주택협동조합인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 초대받아서 왔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인 제가 들어도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해 주셔서 좀 많이 와닿았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신흥 종교이기도 하고 이제 운칠기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수많은 운의 요소에 의해서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 교수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했으나 이것을 저희 주위 또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여기 현재 있는 것은 우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하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강의 내용에 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의 구조는 정규직하고 뭐 공기업 그런 이제 한마디로 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의 상승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핀트가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치 뭐 조선시대의 사대부나 양반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제 그런 어떤 상위 계층을 정규직 300인 이상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말은 좀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고 이것이 마치 너가 있는 곳에 그냥 만족해라 라고 하는 한마디로 계층 이동의 열망을 끊어버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 취지나 뜻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빌로 가고 어디 절에 가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운칠기삼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운이다, 팔자다 이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논의는 운의 요소를 어떻게 하면은 그 운이 나의 어쨌든 그 지위나 보상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지 않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운의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운의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 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데 그렇다면은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야 너가 운이 좋으니까 좀 네가 먹은 거 좀 내놔라고 하면 안 내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사회적인 말하자면은 공론이나 의식으로 통해서 이걸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운명론적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그래서 김동춘 박사님의 그 운칠기삼이라고 했을 때 그 운을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숙명론이 아니라 예, 예.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을 그렇죠. 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이제 예.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무슨 뭐 하늘의 계신이 자기 팔자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저기
방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우리 나이에서는 짐작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령, 제가 60대 후반인데 우리 연령에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면 되게 그건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대기업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노동조합의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동자 대표적인 존재들인데 굉장히 젊은 신입사원이 노동조합 대의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풀이할 때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노동조합 간부를 맡았냐.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좋은 노동 조건을 누리는 것은 선배 노동자들이 열심히 노동자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노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건 흠잡을 데가 없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자기 동기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그 젊은 동기들이 뭐라고 요즘 답할 것 같습니까? 그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을 누리고 있는 것은 자, 선배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노조에 참여해야지. 그러면 99%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서 내가 다 비교해보고 노동조건 비교해보고 내 실력으로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 권리를 갖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거. 내가 다 비교해보고 내가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거든 실력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여기서 노동 조건이 향상되기는 어려운 건데 아주 바보들 같아요. 근데 드물게 그 청년은 우리 세대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런 생각으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돼요. 운칠기삼 이런 거 얘기하면 바로 받아칩니다. 그거는 거부감이 더 커져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에 전틸 따라 걷기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나중에 코멘트하는 지식인 역할로 참여했어요. 촬영본을 이렇게 다 보내왔는데 그럼 제가 그 촬영한 걸 보고 나름대로 평가해서 거기 멘트를 넣는 거거든요. 나중에 영상도 같이 넣고. 근데 젊은 남녀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밝은 톤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바로 그 거리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코미디 진행하는 것처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 이런 톤으로 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답니다. 두 단어 이상 문장은 안 읽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책꽂이 뒤 배경으로 앉아가지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전태일 열사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거 얘기해봐야 그 누가 듣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제가 나도 이 톤으로 해야 되냐고. 난 이렇게는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제 얼굴은 구석에 조그맣게 놓고 화려한 그래픽으로 시선을 잡아라. 이렇게 제가 제안했거든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는 그 방식도 다 옳은 이야기인데 방식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문해력이라는 그 EBS 방송을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두 줄 이상 문장은 안 읽고 읽어도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지적 수준은 대한민국 상위 1%인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두 줄 이상의 문장을 읽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요즘 교사들이 다 숙제도 그래서 카드 뉴스를 그림으로 다 제시해주고 이러지 않으면 숙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느끼는데 이상은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해도 한계가 있겠지만 명심하겠습니다. 이광규 동지 우리 민주노총 정책국장 출신 이광규 동지 얘기 좀 하세요. 3월 12일까지 민주노총에 있다가 지금은 퇴직해서 다른 일 모색 중입니다. 그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고 진단에서 이해가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그런 대안으로 제시된 거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할 영역이 있다 싶기도 하고요. 그게 어떤 초점을 어디로 볼 건가 관련해서 좀 초점을 정확히 잡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상들은 이른바 신자유 시기에 노동시장 구조든 취업 구조든 일자리 구조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발생하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될 지점들은 과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신자유주의 형성된 구조들이 어떤 사람은 바꾸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또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동의할 수 있는 합의될 수 있는 합의한 게 하여튼 동의될 수 있는 기준들 사회를 다시 통합시킬 수 있는 기준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건가? 우리는 그동안에 현재와 같은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그런 어떤 형태의 노동시장 구조나 취업 구조나 일자리 구조가 고착화 돼 있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구조라든가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정담도 나오고 이런 게 생겨났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재정립이 돼야 될 측면들이 아닌가. 그러면 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로 화두를 잡아서 좀 접근하는 게 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구조를 형성하는 게 어떻겠냐. 예컨대 아까 이제 운치를 이렇게 접근 방식으로 취하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그 공정 담론에 대한 비판은 될 수 있어도 그럼 이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그 답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 답에 대한 내용적 기준들을 중심으로 좀 화두를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예컨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조의 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진 않다. 지금 그것은 나중에 해가면서 어떤 기준들이 정리가 되면 그 기준들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후의 노조의 상은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노조의 상들이 어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 기준들이 잡히면 그 기준을 잡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노조의 상들이 나오겠죠. 예컨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생활 문화도 현재와 같은 분절화되어 있는데 과연 그럼 생활 문화 교육이 이렇게 접근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또 그 안에서도 그러면은 그 기준의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초점을 좀 거기다 맞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금 체계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임금 체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금 체계 문제는 현재와 같은 임금 결정 체계 하에서는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 좀 말씀하신 기업 간의 격차가 훨씬 더 큰데 현재 임금 체계 문제는 전혀 그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체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치도 않은 것 같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러면은 일자리 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허용이 되고 또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또는 성취 동기를 제공하는 기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기준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시스템이 저는 이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 건데 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는 사실은 신자유주의 자본의 소리가 강제된 건데 이걸 어떻게 새롭게 세워낼 건가.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나 노동권이 정의롭게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국가 전반의 어떤 체제계획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그 안에 임금정책 담론도 들어가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활임금, 공정 내지는 정의로운 임금, 사회임금 이런 기준 갖고 새로 세워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들은 초점을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의롭게 서로 이렇게 차별과 배제 없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과 배제는 없으면서 함께 일할 권리와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새롭게 합의하고 정의하고 실현할 것인가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논의를 좀 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들었습니다. 예. 기준을 이제 차별과 배제가 없는 그런 정의로운 평등한 세상 건설을 기준으로 해놓고 그에 필요한 제도 개선, 여러 가지 임금 체계 모든 것들이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 유윤열 선생님 자기 소개하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회대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 수료하고 지금 현재 직장 생활하면서 그 박사 논문 준비하고 있는 유윤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이력이 약간 특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공고를 졸업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취업했던 회사들을 가보고 너무 큰 절망을 해서 아, 도저히 나는 이런 데서 일을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재수까지 했다가 재수도 잘 안 되고 집안일 도와드리다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제 적성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사병으로 지원했다가 부사관으로 또 복무 변경해서 한 5년 정도 군 생활하고 예, 좀 이렇게 부대도 약간 이렇게 특수한 그런 이름 들어가는 데도 막 이렇게 있어 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력으로 이제 제대하고 20대 한 중후반 정도 돼서 어떻게 또 운이 좋게 그 LG 디스플레이 그때 당시에 LG 필립스였는데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저희 이제 회사 저 이제 그 생산직으로 들어갔는데 생산직 제일 이제 높은 윗사람이 저를 이제 되게 좋게 봤는지 노조 간부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그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뭐 체육차장하고 1년 정도 대의원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만난 다른 이제 선생님하고 어떻게 좋은 인연이 돼서 또 이제 거기를 10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시민단체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또 생활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또 거기에서 나왔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은 용인의 작은 기숙학원 작진 않은데 이제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에서 그 기숙학원에 이제 야간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시민단체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거기 이제 리더를 해주셨던 분이 또 노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노동 전공을 하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저 이제 석사 때는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노동조합이 너무 이렇게 안으로만 무언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까 이제 김동준 교수님이 사회운동 노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거시적인 아니면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의 그 노동조합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담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예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현대자동차 그 노조위원장이 그때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파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자기 회사,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이익이라든지 조합원 내부의 어떤 기업과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하고만 대립하는 게 아니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물론 그때 모든 언론이 다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냐. 이제 정치 중립주의가 거기서 또 작동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사회복지에 있어서 노조의 역할과 사회복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사실 상당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부가 계속 되면서 그런 목소리도 내고 또 그런 어떤 사회에 또는 외부에 노조 외부에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자꾸 갖고 와서 토론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1년, 2년 정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것들이 계속 돼야지 네. 노조가 비로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서클 데모크라시라 그래서 우리 노조 중앙 노조가 이제 시민 단체랑 연결을 해서 그 노조에서 그 지원을 하고 금액을 지원하고
그 리더들을 키우고 리더들을 시민단체와 연결해서 결합하고 또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예,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들을 네, 네. 만들어내고 그런 걸 노조가 또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이거든요. 예, 대외협력실장을 5년 동안 했는데 예, 초창기에는 총연맹이 사회개혁을 많이 주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각 산별은 금속은 원화청 불공정거래 타파, 그 다음에 병원 노조는 의료개혁, 정교조는 교육개혁, 그 다음에 뭐 사회보험은 국민보험 통합 일원화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심지어 뭐 표피적이지만은 파고당원 앞에서 이제 혈압도 재주고 공공병원 노래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하다가 날치기 총파업을 통해서 국민 88% 지지까지 받았죠. 파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IMF 이후에는 전부 다 자기 일자리, 인권, 고용, 근로조건, 특히 고용 문제로 매몰되는 거예요. 그걸 또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회개혁을 소홀히 하면서 국민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사회변혁 지향적 노조주의 뭐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데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사회개혁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거는 요구 조건에 올라갔다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단위사업장도 그렇고 산별도 그렇고. 그래서 몇 번 선전하고 마는 이제 이런 걸로 귀결되는데 한계도 많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신영배 동지 라이더 사업을 요새 라이더 그 상담도 하고 고충을 듣고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요새 20, 30대들의 김동춘 교수님 오늘 강의하시는 그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운의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는 사회, 그 다음에 세대보다 기본적으로 계급의 문제이다. 이런 지적들. 그 다음에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능력주의의 폐해들, 그 다음에 그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런 움직임들 다 공감하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한 2, 3년 나와서 지금 경비 노동자, 미아 노동자, 뭐 라이더 문제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요. 느낌이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도 많은 논의 가운데 뭐 노조라는 용어들, 연공 서열 뭐 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많은 비정규직들한테는 해당 사항조차도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사이에 50% 이상 되는 비정규직들은 그다음 임시직이 증가하고 있죠.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고령의 그 취약한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3개월, 1개월 뭐 단기 계약으로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이런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한 50% 이상이 되는데 저는 이런 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본적인 가치 구조들이 바뀌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사적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부인하고 공공의 권력이 과감히 개입을 해서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공공의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자조 모임을 만들고 제도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분쟁이나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공의 권력이 개입을 해서 하청 구조라든지 하청 구조의 경쟁적인 출혈 경쟁이 다 노동자들한테 전가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 원칙들을 과감히 개입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점점 확산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논의하는 것들이 기존의 어떤 대기업 노조나 뭐 민주노총이나 이거 다 헛거고 공연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논점인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과연 우리 50, 60, 5060 세대들이 그 청년하고 소통하는데 우리의 생각들을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청년하고 소통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나의 입장을 5060의 입장을 가지고 청년하고 소통하면 저는 소통 불가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과연 소통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왜 소통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청년들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공감해주기 위한 소통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청년을 변화시키고 지도하고 가르치려는 소통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소통하려면 먼저 5060이 청년을 대하는 태도, 청년이 우리하고 다른 데가 아니라 청년이 보기에 우리는 매우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우리 이상윤 조직 차장,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무조건 네. 의무적으로 한 말씀씩 하셔야 돼요. 잠깐 말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뭐, 이제 지금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심리적인 부분? 그 부분이 계속 고민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되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저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노동조합이 필요한데, 왜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밖에 있는 청년들은 그 노동조합을 되게 이기적인 집단을 매도하는 이게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걸까? 아니면은 어떻게 교육 영역에서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방금 요 의문에 대해서는 교수님 두 분이 나중에 또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현대자동차 우리 강봉진 동지, 현대자동차는 이제 어때요? 저 20, 30대, 20, 30대 아예 채용을 안 하죠, 많이. 안 하지만은 좀 소통하고 있습니까? 50대가? 김동준 교수님 강연 잘 들었는데요. 한국 정치에는 뭐 청년 노동자는 없고 청년 창업자만 있다고 이제 내용에 나와 있기도 한데, 작년에 좀 예를 좀 들면, 작년에 그 엔진 변속기, 그러니까 울산 공장에 엔진 변속기를 만드는 사업 공장에 그 대학 대졸 사원들 한 20명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된 다 20, 30대입니다. 예, 20, 30대인데 한 4, 50명 정도를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을 학교에서 받은 사람이 저기역으로 두세 명을 넘지 않았거든요. 20명 좀 됐는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 교수님 말씀대로 노동인권, 노동존중에 대해서 노동자가 뭔지 이것을 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졸 사원들도 교육받은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5060 세대들이 이제 80년, 90년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많은 지식인들이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국가 권력이나 공공성이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IMF 체계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계 이후에 지금 거의 20년 동안 국가 공교육은 무너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사업장 문제로 되면서 사실 이제 지금 MZ라고 하는 20, 30대가 노동인권이 어떻게 존중돼야 되는가, 이렇게 교육받지 못한 이런 문제가 사회 구조적으로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강의하는 동안 반성이 참 많이 됐는데 노무현 때부터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오면서 노동 귀족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제대로 방하지 못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공장이라고 하는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가 전체 2천만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투쟁에 앞장서고, 그리고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그 투쟁에 앞장서고, 남과 북이 평화 운동이나 또는 통일 운동에 우리가 앞장섰다고 하면, 그리고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고통받는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하고 같이 싸웠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MZ 세대가 보는 이런 5, 60대를 좀 다르게 봤을 건데,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반성이 많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공장 노조가 해야 될 일까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85년, 6년도에 그 중소기업에서 정일공업이라고 워터펌프를 만드는 데서 일을 했을 때, 그때 한 20만 원을 받았어요, 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정규직이나 임금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임금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자동차가 노조를 만들고 싸워서 쟁취했던 겁니다. 그냥 그렇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체제가 지난 30년 동안 강화되면서, 재벌체제가 강화되고 이것이 권력과 결탁되면서 사실은 재벌의 부가 집중된 거죠. 중소사업장이 전속계약이나 납품 단가 인하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윤이 착취되면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전히 기성세대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냥 운이 아니라. 네, 강의 잘 네. 들었습니다. 여기 홍주희 선생님, 지금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발언 기회가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을 보니까 좀 다른 분보다 좀 젊어 보여서 말씀.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뭐 86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86년 호랑이띠, 네, 네, 네. 그래서 MZ세대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정의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동대문구에서 지역 활동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 그 6.4.11 민생본부에서 부위원장으로 청년주거 관련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박인숙 부대표님이 오늘 이 강의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들어왔고요. 네. 청년 문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특히 노동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작년 12월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얘기가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네,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항상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밥 시간이 15분 이상 되는 직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고요. 한번 출근을 하면 화장실을 2번 가는 날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었어요. 육체 노동자였냐는 아니었어요. 네, 나름 교육 서비스직이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3, 4번 정도는 방광염에 항상 시달렸어요. 물을 안 먹어야 일이 안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노조가 없으니까 제가 일을 뭔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둘 각오를 하고 상사와 대면을 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두는 게 다였어요. 그만둬야 되더라고요. 그 얘기 있잖아요. 저리 싫음 중이 떠나라. 이런 얘기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요. 근데 그 말을 하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일을 해야 이쯤 했으니까 나도 내 얘기를 상사한테 얘기를 할 만하겠다라는 자격을 얻었다고 충분히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실 사장님도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삶이 어떻게 하면 변할까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노동청을 두드려 본 적도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혼자선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맥락 때문에 정의당 활동을 좀 그 바쁜 와중에도 쪼개서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여기서는 호명이라도 해주니까 적어도. 근데 그러면서 뭐 노조 혐오 막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닿지 않지만 그들이라도 좀 멀쩡하게 돈 받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거리감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작년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다시 임금 노동자가 됐을 때 제가 나이가 36이에요. 한국 나이라고 말하는 만으로 하면 뭐 34이겠지만 그러면 보통 경단이라고 불리는 나이예요. 그래서 다들 제가 나 그만두고 활동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남들은 비혼을 선택을 했을 때 경단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는데 너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비혼이라고 뭔가 했으면서도 그 나이 나가면 다시 임금 시장으로 못 돌아온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일을 해왔던 사람은 여기 다 노동 전문가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경력으로 사실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경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일하고 똑같아요. 정말 마트로 갈 수도 있고 박스를 접어야 될 수도 있고 좀 좋은 알바 자리도 보통 35세까지 뽑거든요. 네. 여기 진짜 알바몬 이런 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각오를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노동조합이나 뭐 청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네. 비주류인 줄 알았는데 통계를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좋은 정언입니다. 이런 얘기를 참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공기업 노조위원장 출신도 있는데 얼굴을 안 보이네. 유재길 동지 얼굴 좀 보여주시오. 한 말씀 하시고.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대해서 우리 김동준 교수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이제 물론 세대 청년 노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오이니아 사업장 말씀하셨는데 오이니아 사업장이 350만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350만 정도 이 사람들에게는 노조라는 게 사치예요. 그 노조가 사치인 사람들이 청년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 좀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졸 출신의 그 노동자들, 고졸 출신의 저임금 되게 이제 파트타이머나 뭐 시간제 뭐 이렇게 전전하는 청년들, 이 청년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동 문제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봐야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기성 노조뿐만 아니라 이제 이 대기업 노조가 공공의적으로 타겟가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노조 중심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조 중심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출마를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담론을 마구 이야기를 해도 되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뭐 기본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뭐 타결을 됐다고 하지만 보건의료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코비드19에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수혜자들이 있고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코비드19 2년 동안에. 근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얻는 수익이나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내놓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들하고 이제 이른바 그 노동자들, 간호사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달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제화가 안 되고 그 방역의 필요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담론에서 그냥 이렇게 묻혀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건의료에서 이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는데 이걸 본인들이 이제 노동 문제하고 공공의료 문제하고 연결시킨 것은 아주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대처일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에서 필수 노동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도저히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 이 필수 노동의 문제를 사회적인 담론으로 만드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이. 코비드19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해야 될 일은 지금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수 노동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뭐냐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런 보상이나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걸 통해서 노동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말하자면은 대우와 보상의 문제를 의제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그 중앙 단위에서 노조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노동, 그림자 노동, 청년 노동, 청년 노동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준석 같은 이런 사람이 청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이 우울한 거를 그냥 봐서는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난 이준석이 뭐 지금 뭐 사람들이 36살짜리가 뭘 뭐 저렇게 알고 이렇게 하지. 제가 이렇게 이준석이 대담하는 걸 쭉 읽어보면서 지금 이준석은 우리 사회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준석이 우리나라 청년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이준석이 청년을 대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오이니아 사업장과 고등학교 졸업 맡은 이 수백만 명은 어디 가냐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예. 우리 유주결 동지 한 말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비영리직 문제의 가장 핫한 곳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콜센터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저도 거기 건강보험노조 정규직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민주노총에 한 3년 있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89년도, 88년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일시에 직원들이 공채로 들어와서 60년생 전후로 이제 일시에 나가고 신규 직원들이 일시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주류가 된 상황이에요. 어떤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계승이 되지 않고 일시에 대한 순간적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규직 내 세대 간의 어떤 계승이나 소통도 안 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까지 닥치니까 조직이 굉장히 지금 이루고 혼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전국 사회보험 노조가 이 사회연대와 사회공공성의 일단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가장 그런 것들을 반하는 그런 조직으로 낙인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언젠가 회사 홈페이지에 어떤 선배 노동자가 우리가 이만큼의 직장은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냈다 이런 글을 하나 써놓은데 거기에 댓글이 후배들이 뭐라고 다냐면 봉급 받지 않고 조직 문화 만들으셨습니까? 라고 연대도 봉급 받지 않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 가지만 짧게 청년들의 관점을 말씀을 하시고 그 청년들 관점을 이해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청년들의 관점이 정말 사회적 가치가 있고 사회적 명분이 있는 것이냐
그 비정규직 문제를 직고용을 할 것이냐, 자회사를 할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민간위탁만 해야 된다. 직고용하거나 자회사를 하면은 위원장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들의 그 주장이 가치를 보고 그들의 관점으로 봐줘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회가 그걸 바꿔내기 위한 어느 그 주장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그들의 관점만 따라가다가는 정말 바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들의 그들을 바꿔내는데 좀 저희들이 또 일례를 들면 그런 주장들이 또 아까 말한 많은 다수의 주장들이 이제는 좀 도가 지나치게 주장했는데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나 부분의 그 게시판에 있는 것들을 잡아서 회사에서 특감을 몇 군데 나가니까 또 완전 풀이 또 죽어요. 이게 정말 이 장군 세대들이 앞으로 시련이 닥쳐온다면 이걸 헤쳐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젊은 세대를 청년들의 관점을 사회적 가치관 명분이 없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말고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제시와 가르침을 해야 되지 않냐, 변화를 그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청년들의 의식과 정서에 맞게 우선 소통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소통 과정에서 역시 개선과 혁신, 변정법이 이제 잘 좀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다 좀 편향이 있고 서투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오늘 그 김동준 교수님의 그 대안 제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자 하는 게 전태일 3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면 적용해버리면 90% 이상의 문을 닫습니다. 거기에 바로 재벌 체제를 혁파하는 경제 대개혁 조치를 함께 노동조합에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 정리 적용하자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몰매 맞고, 그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노총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경제 개혁 없는 노동 존중 없다. 그럼 경제 개혁은 이 평화 협력하고 관련이 있다. 이걸 우리가 집중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임금 체계 문제에 있어서도 체제를 넘는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공 서열이냐 직무직능이냐 이 양자 선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주의 나라도요, 집단적 경쟁에 의해서 성과급을 줍니다. 대신에 기본급이 높죠. 기본급을 가지고 배급도 좋고 뭐 기본소득도 좋고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급을 높이되, 나머지는 집단적인 부서별 또는 직무별 경쟁을 붙여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임금 체계 문제로만 자꾸 사고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하청 불공정 문제를 정말, 저도 이제 금속 출신인데 금속에서 민주노총으로 이제 간 건데, 그때부터 원하청 불공정 벌써 몇 년이야 그게. 90년대 초반부터 주장한 건데 아직도 그것이 노동조합의 주요한 요구사항으로 해서 치열하게 협상하고 투쟁의 소재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밀려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청 기업들을 생산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자본이든 시장이든 기술이든 원료든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좀 키워놓고서야 비정규직 정규직 하라 뭐 하라 해야지. 지금 고용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에게 현재 체제를 그냥 놔두고 뭐를 노동 존중을 해보라 하면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파격적인 이런 급진적인 어떤 그 경제개혁 정책을 제시하면서 노동 존중을 함께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제에도 일리가 있고,
지금 노동조합은 아까 이익 중심의 노동조합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일상활동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고 등산 가고 또 기업 좀 큰 데는 기업 문화로 포섭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생활 공동체로서의 노동조합 일상활동을 복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협동조합 정신을 가미시키는 그런 것까지 확장시키지 않고서는 되겠나. 특히 작년 4달 동안 아파트 경비 미화원 이렇게 실태조사로 350개 아파트를 다녔는데 고령화 사회 이분들도요. 전부 다 경비업체, 그 위에는 관리업체,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자의 청청을 해가지고 3개월 계약을 해가지고 다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공급 자체를 공영화하지 않으면은 해결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이 문제가 아까 운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 환경과 조건인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이 사회 개혁의 구체적인 방도와 함께 이 사상 문화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동체 문화라는 것이 뭐 교육 토론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배가 23대하고 소통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와 정책을 혁파하는 이것과 좀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시가 훌쩍 넘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종광 쌤 얘기 좀 더 듣고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왜 저한테 이 신장을 저한테 넘기십니까? 저는 그냥 공부하려고 와서 구경꾼으로 온 사람인데 발제자가 정리해야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얼굴 안 보이고 여기 기아자동차 우리 하상수 동지는 지금 3시 반 근무예요. 나올게 잠깐만. 그래서 지금 공장에서 지금 그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 많고, 정의당 민생 본부장인 부대표님 말씀. 그렇지. 아이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지금 박인숙 동지가 정의당 부대표 겸 민생 본부장 맡고 계시죠? 한 말씀 하세요. 오늘 홍주희 동지를 참가시킨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우리 김동친 교수님, 하정광 선생님 모든 분들 반갑고요. 우리 홍지희 부위원장님 요즘에 성공회대 여성학 지금 대학원 과정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저희들의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아까 이제 유호정 의원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정의당에서 이제 청년 정치인과 기존에 이제 진보정당 활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할 건가,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지금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매일 이 문제를 고민을 한편에서 좀 하는데, 아까 이제 김동춘 교수님이 얘기하신 2030 문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화라고 한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사실 2030 자체의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부분을 일단은 이제 인정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 이 문제의 베이스는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거는 계급이나 사회 구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좀 타협과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당내에서 요즘에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선생님 이야기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정치권에서는 운793이라고 하지 않고 운구기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 도움이 됐고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요. 제가 이제 민생 사업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관련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접근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함께 할 건가 했을 때, 이 플랫폼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고민에서 고민을 했고, 그게 결국은 이제 노동자하고 또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40만 명 가까이 이제 배달 노동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권리를 보장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선생님의 마지막 제안이나 정성희 소장님 제안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데 더 공부하고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김동춘 박사님이나 우리 하정환 선생님은 늘 노동 문제에 이제 가깝게, 그리고 김동춘 박사님도 뭐 현장을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지금 나이 60대 됐다고 해서 뒷방 늙은이처럼 물러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40대의 중간 허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를 하시고 전국을 다녀야 됩니다. 현장을 누벼야 돼요. 해가지고 소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혜를 모아서 이게 젊은 역량을 좀 키워놓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면은 너무 이게 무책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민주노총 요번에 뭐 국유화 대안까지 얘기를 하던데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공기업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책임과 권한만큼이나 상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그래서 노동자가 자기 이익을 또 요구를 대변해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전 민중의 요구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투신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가 또 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 공동체 정신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 양극화된 이 땅에서 실현할까 하는 거는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우리의 많은 이론적 실천적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는 분은 한 말씀 하시죠. 김동주 교수님 한 말씀 더 하실랍니까? 예, 뭐 제가 마무리 마무리 발언을 예, 하겠습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는 거지만 저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한편으로는 이해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해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기회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경쟁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야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그 육성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만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오늘 청년청의 삶과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종합해봤고 또 노동운동 과제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된 토론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